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제 모든 신념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조선을 비웃었습니다. MIT 박사로서 세계 최고의 지성을 자부했던 제가 한국인이 조선인이 하는 작은 동양 국가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MIT 슈퍼컴퓨터가 멈췄습니다. 조선의 데이터를 해석하지 못해 완전히 다운된 거였어요. 패턴 없음, 구조 분석 실패, 연산 중단. 세계 최첨단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앞선 거였어요. 인공지능이 무릎 꿇은 그 순간, 저는 그제야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라는 기록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7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3억자의 데이터. 왕과 신하의 대화는 물론이고 눈빛과 침묵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를 앞서간 정보 시스템이었어요. 도대체 조선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왜 현대 컴퓨터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체계적인 기록 시스템을 500년 전에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당신이라면 이 현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브리나 웰스, MIT 인공지능 윤리 및 데이터 구조 박사입니다. 세계 최고 지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제가 마주한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투입됐다는 통보를 받은 거였어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이성적 동양에 대한 반감이 깊었죠. 동양 문화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인 존슨 교수가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의뢰한 프로젝트라고요. 조선시대 기록들을 디지털화해서 AI로 분석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한국이요? 조선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제가 냉소적으로 물어봤을 때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작은 동양 국가의 옛날 기록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한국계 동료인 박재윤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동양의 감정적인 기록들을 서구의 합리적인 AI로 분석한다는 게 말이 될까 싶었거든요. 박재윤이 말했어요. 사브리나,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 조선의 기록 시스템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야.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동양 역사라고는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일본의 사무라이 정도였어요. 한국이나 조선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죠.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프로젝트 첫날 브리핑을 받을 때도 저는 시큰둥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이 500여 년간의 기록이라고 하고 승정원일기는 270년간 매일매일 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이었어요. 유럽에도 오래된 기록들은 많잖아요. 로마 제국의 기록이나 중세 교회의 문서들 말이에요. 조선의 기록이 그것들보다 특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박재윤이 강조했어요. 조선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야.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양의 옛날 기록이 서구의 현대적 시스템보다 뛰어날 리가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제가 가진 편견과 자부심이 그런 생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자로 빽빽하게 쓰인 조선왕조실록 원문을 보고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걸 어떻게 AI로 분석하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승정원일기는 더 복잡해 보였어요. 매일매일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왕의 일상을 기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저는 박재윤에게 말했어요. 이런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기록들을 객관적인 AI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동양의 기록은 서구적 논리 구조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재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편견이야, 사브리나. 직접 해보면 알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혼자 데이터를 살펴보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이런 옛날 기록에서 현대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시간 낭비는 아닐까?
하지만 곧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MIT 슈퍼컴퓨터가 조선의 데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승정원 1기 3억자 데이터를 MIT 슈퍼컴퓨터에 입력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분석 시스템이니까 금세 패턴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가 충격적이었어요. 패턴 없음. 구조 분석 실패. 연산 중단. 세계 최첨단 인공지능이 조선의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어요.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박재윤이 달려와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너무 앞선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요. 500년 전 기록이 현대 컴퓨터보다 앞섰다고요? 제가 반박했지만 박재윤은 차분했어요. 직접 원문을 확인해봐. 그러면 이해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억지로 승정원 1기 원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한자 해석은 박재윤이 도와줬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거든요. 왕과 신하들의 대화가 마치 회의록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세부 사항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언제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심지어 침묵의 길이까지 적혀 있었어요. 한 구절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대신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왕이 사무흡 동안 침묵을 유지했다. 이후 침묵은 동의로 간주하였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정밀한 분석서였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과 반응을 데이터화한 것 같았거든요. 현대의 행동 분석학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단계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어떤 근거로 반박했는지까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날씨와 상황까지 연관지어 기록하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왕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것이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분석하고 있었어요. 제가 박재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기록을 누가 썼죠? 박재윤이 대답했어요. 승정원 관리들이야. 매일매일 교대로 기록했어. 27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현대에도 이런 체계적인 기록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500년 전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박재윤이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기록자들은 왕 앞에서도 계속 기록했대. 왕이 화를 내거나 실수를 해도 그대로 적었어. 그게 그들의 의무였거든. 이런 기록 철학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권력자를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 그것도 수백 년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기록의 정확성이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한 여러 사람의 기록을 비교해봐도 내용이 거의 일치했어요. 현대의 팩트체킹 시스템보다 정확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왜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했는지 말이에요. 이 기록들은 기계적 패턴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상황을 담고 있었거든요. 기계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이해하는 역설적 상황이었어요. 조선의 기록자들은 AI보다 더 정교한 인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더욱 깊이 원문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경악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승정원 1기에는 왕과 신하의 대화만 기록된 게 아니었어요. 표정, 몸짓, 심지어 눈빛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좌의정이 말을 마치고 왕의 눈치를 살폈다. 왕은 고개를 약간 끄덕였으나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 이는 불만의 표시로 해석됐다. 저는 외쳤어요. 이건 문학이 아니라 행정 기록이에요. 어떻게 공식 문서에 이런 디테일을 넣을 수 있죠? 박재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조선의 특별함이야. 더 놀라운 건 이런 세세한 기록들이 매일매일 이어진다는 것이었어요. 27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수준의 정밀함으로 기록이 계속됐어요. 현대의 회의록과 비교해봐도 조선의 기록이 훨씬 상세했어요. 현재 미국 국회 회의록은 발언 내용만 기록하는데 조선은 발언자의 감정 상태까지 분석해서 적었어요. 한 기록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영의정이 3번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다. 이는 반대 의견이 있으나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됐다. 정말 정교한 분석이었어요. 박재윤이 설명해줬어요. 조선에서는 직접적인 반대보다 우회적 표현을 중시했어. 그래서 침묵이나 몸짓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했던 거야. 이런 비언어적 소통까지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명은 세계사에서 찾기 어려웠어요. 서구에서는 명시적 의견 표명을 중시하는데 조선은 함축적 소통의 달인이었던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서 조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까지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신하가 특정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한 기록에는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우의정은 재정 문제 논의 시 항상 고개를 좌로 기울인다. 이는 반대 의견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직접 표현하지 않는 것은 왕의 의중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의 행동 분석은 현대 심리학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500년 전에 이미 인간 행동의 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이런 기록들이 정책 결정에 실제로 활용됐다는 점이었어요. 왕은 신하들의 진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세세한 기록들을 참고했어요. 승정원 일기의 한 구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제 좌의정의 표정을 보니 이 정책에 우려가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이는 디지털 이전 시대에 이미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과 반응을 데이터화해서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박재윤이 말했어요. 이제 알겠지? 왜 AI가 분석하지 못했는지. 이 기록들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감정을 담은 데이터베이스야. 정말 그랬어요. 조선의 기록 시스템은 현대의 어떤 AI보다도 정교한 인간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기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 지혜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동양의 한 나라가 이런 수준의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며칠 후 박재윤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정약용의 기록들이었는데 이를 분석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됐어요. 정약용이 설계한 수표교의 도면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설계 원리가 현대 구조공학과 거의 일치했거든요. 수표교는 18세기에 지어진 다리인데 하중 분산 원리와 내진 설계가 현대적 기준에도 부합했어요. 심지어 일부 구조는 현재 기술보다 더 정교했어요. 저는 박재윤에게 말했어요. 이건 시대착오예요. 18세기에 이런 공학 기술이 있을 리 없어요. 하지만 박재윤은 차분하게 자료를 더 보여줬어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분석하면서 더욱 놀라웠어요. 거기에는 조세 징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구조가 현대 세무 회계 시스템과 유사했어요. 인구조사, 토지 측량, 수확량, 산정, 세율 적용까지의 과정이 마치 컴퓨터 알고리즘처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각 단계별로 검증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오차 보정 시스템이었어요. 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미리 계산해서 보정하는 공식까지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 구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산간 지역은 경사도에 따라 실제 면적과 측량 면적의 차이가 생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경사각 1호도마다 5.3의 계수를 적용한다. 이런 수준의 수학적 정밀함은 현대 GIS 시스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18세기에 이미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정약용의 또 다른 저작인 경세유표를 보면서는 더욱 경악했어요.
거기에는 국가 전체의 행정 시스템이 플로우 차트처럼 체계화되어 있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지방 행정까지의 업무 흐름이 현대 조직도와 거의 흡사했어요.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 업무 처리 절차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었어요. 특히 정보 전달 시스템이 정교했어요. 지방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 예를 들면 자연재해 발생 시 보고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현장 확인 1일, 군 단위 취합 3일, 도 단위 검토 2일, 중앙 보고 1일. 총 7일 내에 모든 정보가 왕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는 현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거의 같은 구조였어요. 정보 수집, 검증, 전달, 의사결정의 단계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박재윤이 말했어요. 이제 이해하겠지? 조선은 단순한 왕조 국가가 아니었어. 시스템으로서의 국가였던 거야.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조선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알고리즘처럼 설계되어 있었어요.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이 500년간 지속됐다는 점이었어요. 현대 기업도 10년 넘게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조선은 수백 년간 일관된 체계를 운영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시스템이 끊임없이 개선됐다는 점이었어요. 시대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정교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갔어요. 정약용의 기록만 봐도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현대의 시스템 분석가나 컨설턴트가 하는 일과 똑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조선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현대 AI도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기록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를요. 조선은 알고리즘을 품은 국가였어요. 인간의 지혜와 과학적 사고가 결합된 고도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가진 문명이었던 거예요. 몇 주 후 저는 MIT 교수진 앞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강연장에는 존 러틀리지 교수를 비롯해서 MIT의 네로라 하는 석학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18세기 조선, 이미 AI급 공공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강연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승정원일기의 규모를 보여줬어요. 270년간 매일 기록된 3억자의 데이터. 현대 기준으로도 엄청난 빅데이터였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기록의 정밀함을 보여줬어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감정까지 분석한 고도의 정보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존 러틀리지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정말 그런 수준의 기록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어요. 왕과 신하의 대화에서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침묵의 의미까지 기록했다고 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행동 분석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정약용의 업적을 소개했어요. 수표교의 구조 설계가 현대 공학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목민심서의 행정 시스템이 현대 조직 이론과 일치한다고 발표했어요. 강연장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교수들의 표정이 진지해지고 있었거든요. 제 발표 내용이 그들의 상식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조선의 정보 처리 체계를 현대 시스템과 비교했어요. 정보 수집, 검증, 분석, 활용의 단계가 현재 빅데이터 처리 과정과 동일했어요. 한 교수가 질문했어요. 그럼 왜 그런 선진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근대화에 뒤처졌을까요? 저는 이미 준비한 답변이 있었어요. 조선의 시스템은 안정성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변화보다는 지속을 중시했기 때문에 급격한 외부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현대적 의미를 강조했어요. 조선의 기록 철학과 시스템 설계 원리는 현재 디지털 시대에도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인간 중심의 정보 처리 방식이 AI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어요. 기계적 분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인간적 요소를 체계화한 것이 조선의 혁신이었다고요.
발표를 마쳤을 때 강연장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몇 분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존 러틀리지 교수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건국 이전에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어요. 컴퓨터 과학과 스미스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AI로 구현하려는 많은 것들이 이미 조선에 있었군요.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역사학과 존슨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서구 중심적 역사관을 반성해야겠어요. 동양에 이런 선진 문명이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때 박재윤이 일어나서 발언했어요. 사브리나가 몇 주 전만 해도 조선을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직접 자료를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정말 용기 있는 학자예요. 전산실에서 터진 박수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MIT 교수들이 한국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경의를 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발표 후 많은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했어요. 조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교수들의 반응이었어요. 자신들의 연구에 조선의 시스템을 참고하고 싶다고 했어요. 500년 전 지혜가 현재 연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MIT 공식 홈페이지에 제 발표 내용이 게재됐어요. 조선의 정보 시스템, 현대 AI 연구의 새로운 통찰 제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등 다른 명문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선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학문 분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MIT 교수들이 조선을 인정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정말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학술적 발견을 한 게 아니라 동서양의 문명 교류에 기여했다는 것을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박재윤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에 가볼 시간이야. 직접 가서 조선의 숨결을 느껴봐.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립기록보존청에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국립기록보존청 담당자가 말했어요. 조선의 기록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UN 디지털 행정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개발도상국의 행정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에 조선의 사례를 적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에서의 반응이었어요. 도쿄대학 역사학과에서 공식 연구 협력을 제안해온 거였어요. 조선의 기록 시스템이 일본 역사 연구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 속에서 저는 드디어 서울로 향하게 됐어요. 직접 조선의 기록들을 보고 그 나라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정말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조선의 시스템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 시내도 놀라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고궁들이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의 원본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박물관 담당자가 안내해주면서 설명했어요. 이 기록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체계적 기록 시스템의 산물이죠. 실제 원본을 보는 순간 정말 감동이 밀려왔어요. 수백 년 전의 종이와 먹글씨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선조들의 정성과 의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글씨체였어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정자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후대에 읽을 사람들을 배려한 세심함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종로의 승정원일기 보관실이었어요. 실제로 승정원이 있던 자리 근처였다고 해서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보관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숙연해졌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박재윤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내 눈이 열린 것 같구나. 정말 그랬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였어요. 보관실에서 만난 한국 연구자들과 대화하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들은 조선의 기록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자가 말했어요. 조선의 기록 철학은 현재 빅데이터 시대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정보 생성의 방법론이죠. 다른 연구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승정원 일기의 기록 방식을 분석해보면 현재 소셜미디어 분석이나 감정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연구들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조선의 기록 방식을 응용한 AI 개발, 행정 시스템 개선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정약용 유적지였어요. 실제로 정약용이 살았던 곳을 보면서 그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적지에서 만난 해설사가 말했어요. 정약용은 단순히 개혁가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였어요. 국가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최적화 방안을 제시했죠. 정약용의 사상과 업적을 더 자세히 알아가면서 저는 더욱 감탄했어요. 그는 오늘날의 시스템 엔지니어, 경영 컨설턴트, 정책 설계자 역할을 모두 해낸 인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창덕궁이었어요. 실제로 승정원이 업무를 보던 공간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궁궐 안에서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기록을 남긴 선조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경외감과 동시에 제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박재윤이 전화를 걸어와서 물어봤어요. 어때?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야 진짜 조선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말 큰 결단을 내렸어요. 제 경험과 깨달음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였어요. 먼저 MIT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어요. 조선 현지 탐방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강연장은 만석이었어요. 제 첫 번째 발표 이후 조선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거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심지어 다른 대학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저는 조선을 무시했습니다. 동양의 후진적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고백합니다. 실제 기록들을 보면서 느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수백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그들의 의지, 후대를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말했어요. 가장 감정이 복받쳤던 부분은 기록자들의 희생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기록했어요.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철칙을 지켰어요. 한 줄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록한 이들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기록 철학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역사에 대한 책임감, 후대에 대한 의무감이 그들을 움직였던 거예요. 강연 도중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거든요. 청중들도 모두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잠시 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저는 오늘 조선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제 편견과 오만함을 반성하며 그들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강연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학생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강연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고, 학자로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한 교수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 동양 문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겠어요. 젊은 연구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자신들도 조선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고,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한국계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했어요.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간 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MIT 교수가 조선에 대해 사과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학자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느냐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편견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성이라고 믿었어요. 몇 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프린스턴 등 주요 대학에서 조선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조선의 기록 시스템과 행정 철학이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립기록보존청뿐만 아니라 국무부에서도 조선의 외교 기록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작은 고백이 이렇게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박재윤이 제게 말했어요. 내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 조선이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 정말 고마워. 저는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편견을 깨트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학자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학문이란 무엇인가,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에요. 1년 후, 저는 정말 뜻깊은 일을 하게 됐어요. 침묵의 정보 제국, 조선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거였어요. 이 책은 제가 조선을 알아가는 과정과 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담은 것이었어요. 학술서이면서 동시에 고백록이기도 했죠. 서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조선이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말없이 매일 국민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 침묵은 사실 가장 위대한 목소리였다. 책의 첫 장에서는 제 편견과 무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MIT 박사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과정을 썼어요. 두 번째 장에서는 조선의 기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현대 정보학의 관점에서 본 조선의 혁신성을 학술적으로 정리했어요. 세 번째 장에서는 정약용의 업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그가 단순한 개혁가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천재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네 번째 장에서는 조선과 현대의 연결고리를 탐색했어요. 조선의 철학과 방법론이 현재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했어요. 마지막 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았어요. 조선의 지혜가 앞으로 인류 문명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책이 출간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뉴욕타임즈는 동서양 문명 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편견을 뛰어넘은 진정한 학문적 성취라고 했어요. 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하버드의 역사학과 교수는 조선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고, 스탠포드의 정보학과 교수는 현대 AI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국 독자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한국의 한 독자가 보낸 편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외국 학자가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이렇게 인정해주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도 우리 역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일본에서도 번역 출간됐는데 반응이 복잡했어요. 일부는 조선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지만, 많은 학자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게 됐다고 했어요. 유럽에서도 관심이 높았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번역 출간됐고, 조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중국 학자들이 조선의 독창성을 인정하면서 동아시아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책 출간 기념 강연회를 세계 각지에서 했는데 어디를 가도 뜨거운 관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조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동양 문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MIT에서 열린 출간 기념 강연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조선을 무시했던 그 강의실에서 이제는 조선의 위대함을 증언하는 자리가 된 거였어요. 강연을 마치고 나서 박재윤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조선왕조실록의 복사본이었는데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 사부리나에게 조선의 정신이 당신을 통해 세계에 전해지기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문명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조선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때마다 조선 문명의 위대함에 더욱 감탄하게 돼요. 최근에는 승정원일기를 AI로 분석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현대 기술과 조선의 지혜를 결합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으려는 시도예요. 무엇보다 제가 변한 건 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을 보는 시각이에요. 편견 없이 겸손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임하게 됐어요. 말없이 말하던 나라, 조선. 그들의 침묵 속에 담긴 위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선의 지혜를 세계에 알리고 동서양 문명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조선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조선은 정말로 AI도 무릎 꿇게 한 기록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